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저번 주에 프린트 안 풀었죠? 하나가 이제 비교 방식을 안 푼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알고 있기는 이제 170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70페이지로 가시면. (170페이지) 가시면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내용 연수에 의한 감가 수정 방법을 안 했죠. 저번 시간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적산법도 안 했죠. 그죠? 요거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이제 한 다음에 비교 방식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감정평가 파트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9주차인데 감정평가론을 어디가 나오는지를 좀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가 6에서 8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제가 일주일 내내 계속 이걸 체크하고 있는데 학원마다 일단은 나오는 게 이제 그 평가는 뒤쪽 파트에 나와요. 뒤쪽 파트. 그죠? 그래서 이제 35번서부터 한 40번까지 그래서 35, 36, 37, 38, 39 6문제가 뜨거든요. 그죠? 그래서 35번에 이제 나오는 게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이 평가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기 나옵니다라는 걸 이제 찍어드리는데 페이지로 가시면은 15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56페이지로 가시면 156페이지로 가시면은 가격제 원칙이라는 게 나와 있죠. 찾았습니까? 여기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 가격제 원칙이 거의 출제될 가능성이 90%인데 평가사가 가격을 매길 때 원칙을 안 지켜야 돼요? 원칙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죠. 여러 가지 13가지 원칙인데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적합과 균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적합과 균형. 그러니까 적합과 균형이 거의 답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균형.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서부터 예상 문제 하는 건 알고 계시죠? 예상 문제는 지금 다 구입하셨죠. 그죠? 그래서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도 저도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는데 균형과 적합. 그러니까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키포인트를 잡아드리면 지금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하고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균형과 적합.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드시게 되면 이걸 바꿔내거든요. 그죠? 그래서 거의 시험 문제가 틀린 지문이 나온다. 그러니까 옳은 것보다 틀린 걸 찾아내는 게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럼 틀린 거 나오면은 오리선다에서 뭐하고 뭘 먼저 선별하는 게 좋아요. 균형과 적합. 그 다음에 박스도 거의 균형과 적합이 나오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강의를 해요. 지금 계속적으로 강의를 하는데 감정평가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죠? 이렇게 딱 찍어달라고 하는데 35번에 나와. 35번에. 몇 번에? 35번에.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36번에 나올 수도 있고 35번에 있는데 거의 35번에 배정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를 내잖아요. 모의고사라는 걸 알고 계시죠? 전국 모의고사. 그래서 35번에 내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랑 넘겨보세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 있어. 넘겨보세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보면은 페이지 가시면 160페이지로 가시면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찾으셨습니까? 여기. 그래서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어느 분석을 먼저 하죠?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무슨 분석을 해요? 개별 분석. 그럼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꿰뚫고 있어야 되는데 아까 얘랑 바꿀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얘랑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찍어드리면 인근 지역이라는 단어 나와 있나요? 그 다음에 유사 지역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동일수권 나와 있죠. 요거 정의만 나와요. 정의만. 그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그래서 왜냐면 옛날에는 일단은 넘겨보시면은 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여러 군데 보시면 일단 162페이지 가시면은 그 밑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박스가 나와 있나요? 이 162페이지 가시면. 찾았습니까? 요거 비교표. 그 다음에 그 정의만 나오기 때문에 아예 배정이 돼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별표가 2개짜리인데 매년 출제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나오면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오고 이렇게 걸러서 나오거든요. 그죠? 걸러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은 매년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가 나오고 하나 걸러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5번을 찍었죠. 36번 이제 찍기 시작하는데 36번은 자 할게요. 36번은 진짜 일단 내년에 보면 올해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죠? 36번은 일단은 3방식의 계산 문제가 나와요. 몇 방식 계산 문제 나온다?
3방식이죠. 무조건 나옵니다. 뜹니다. 그래서 올해가 나오는 게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몇 방식인 건 알고 계시죠? 3방식을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원가 방식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드리게 되면은 나중에 문제집을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집을. 그래서 원가 방식하고 비교 방식하고 그 다음에 수입 방식이 있는데 그래서 세 개여서 몇 가지 방식이라는 거죠. 3방식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원가 방식에서는 지금 제가 그 내용 연수로 이제 보는 아까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오늘 들어갈 게 아까 페이지 몇 페이지였냐면 170페이지로 가시면은 170페이지 가시면 거기 내용 연수의 감가 수정 방법에 정해법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정해법이 개선 문제가 나옵니다. 정해법이. 그러니까 정률법은 딱 한 번 나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정해법 쪽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출제가 돼요. 정해법이 나오고 정률법이 나온다. 이렇게 먼저 찍어드리는 게 괜찮겠죠. 왜냐면 지금 이론 나가게 되면 굉장히 이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론만 나가다 보면 힘드니까 아예 그냥 잡아드리고 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정해법 쪽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희한한 게 올해가 32회라는 건 알고 계시죠? 나중에 이제 그 예상 문제집을 보시면은 얘가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31회. 그래서 얘는 내가 연구해 보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나온 게 한 문제가 배정되는데 자, 따보세요. 홀수년도에 나온다. 오늘 짝수죠, 올해. 그래서 올해 하루 쉬어요. 쉬기 때문에 작년에 요게 나왔거든요. 그죠? 나오고 우리나라가 비교 방식을 많이 사용해요. 무슨 방식 많이 사용한다? 비교 방식.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거래사례 비교법. 거래사례 비교법하고 따라해보세요. 공시지가 기준법. 이 두 가지가 계산 문제가 떠요. 그죠? 계산 문제 뜨기 때문에 요것도 제가 또 계속 공시지가 기준법을 연구해 보니까 자, 보세요. 얘네들은 반드시 하나가 뜬다 그랬죠. 근데 얘네들이 걸러서도 하나씩 떠요. 공시지가 기준법 걸러서 뜨는데 자, 거래사례 비법이 작년에 떴어요. 작년에는 짝수년도야, 홀수년도야. 홀수년도에 떠요. 그죠? 그럼 얘는 짝수년도에 떠요. 계속. 그죠? 그럼 느낀 바가 올해는 무슨 지가 기준법이다? 공시지가 기준법. 알겠습니까? 믿고 가세요. 그죠? 믿고 가시고. 왜냐면 이제, 물론 제가 딱 점쟁이도 아니고 올해 딱 10월 30일 날 보면서 제가 찍어준 거 안 나왔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데이터가 돼요. 데이터. 아시겠습니까? 그럼 무슨 지가 기준법을 강하게 가셔야 돼요. 공시지가. 그래서 오늘 문제집을 가시게 되면 이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면은 거래사례 비법은 그냥이야. 요 홀수년도에 나와. 공시지가 기준법은. 짝수년도에 나와서 얘가 30회 때 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얘가 하나 나오고 얘 중에서 하나가 나와요. 그죠? 근데 수입 방식은 우리가 수익환원법에 가액을 구하는 게 나오거든요. 수익환원법에 수익가액을 구하는 게 나오는데 얘는 30회 때 나오고 자, 따보세요. 짝수년도에 나온다. 그럼 올해 딱 걸렸어. 32회 딱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조용하신데 비교 방식에 무슨 지가 기준법하고 공시지가 기준법하고 또 요 수익환원법에 수익가액을 구하는 게 가장 유력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다른 건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험이 며칠인지는 아세요? 며칠이에요? 날짜는 잘 알죠? 공부를 안 해도 그죠? 그 전에 일주일 전에 뭐하고 뭐가 뜬다는 걸 벌써 머릿속에 드시고 공시지가 기준법하고 수익환원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이론을 많이 냈는데 요즘은 계산 문제를 딱 두 가지 배정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론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여기 두 가지를 잡자. 그러면 이제 얘기할게요. 아까 요게 35번이었지. 얘기 좀 해보세요. 근데 이거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지네들이 마음대로 하나를 잡고, 그 다음에 보면은 얘가 36번에 좀 잡고, 근데 번호는 바뀔 수가 있어요. 그냥 잡고, 얘가 37번에 이렇게 잡고, 얘 하나 나오고, 얘 하나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35, 36, 37이니까 세 문제 남았네? 그렇지?
반응이 별로 안 좋아. 이제 39를 뭐냐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내요. 따라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프린트화 시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상 문제집은 완전히 획다릅니다. 획달아서 제 나름대로에 대한 퀄리티로 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책은 너무 학문적인 접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줄여줄 건 줄여주고, 그래서 오늘 나갈 건데 적산법도 정의만 나오는데 너무 세부적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도 너무 세부 나와서 제가 문제집에 있나 봤더니 안 나와요. 문제집에. 그죠? 그러니까 나오는 것만 제가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따라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우리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자, 우리가 예를 떠나서 부동산학은 법이에요? 학문이에요? 학문이죠. 학문이잖아, 학개론이. 근데 얘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법은 그냥입니까? 딱 규정돼 있습니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여기 두 문제가 이게 세 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40번 문제는 따라서 가격 공시를 낸다. 가격 공시를 내요. 그래 마무리해버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모의고사 똑같아 다. 강사들이나 리더들은. 그래서 부동산 가격 공시가 우리가 제도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딱 한 문제 나오는 거죠. 그럼 다 찍었죠 벌써? 아시겠어요? 그 아우트라인 잡으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들어가는데 이론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제가 원가 방식의 계산 방식이 따라서 정해법이 나온다. 그럼 정해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들으시고, 정률법은 딱 한 번 나왔는데 이론상으로 나올 수 있지만 이론보다는 이제 계산 문제가 뜬다는 거. 그 다음에 따라서 상환기금법. 그게 이제 책에 상환기금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이제 조금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예전에 이제 기본 강의에서 줬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지금 170페이지 가시면 내용 연수에 의한 감가 수정 방법이라는 게 있나? 근데 여기서 내가 어떤 게 계산 문제가 나온다고 했지? 정해법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해법 위주로 계산 문제를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정률은 딱 한 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이제 물어볼 수 있는 이론적인 거는 요즘은 조금 물어보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죠 보시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 무슨 법, 무슨 법, 무슨 법. 정해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이라는 거 찾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계산에 대한 정해법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하고 이제 계산 문제 특강 때 했기 때문에 그 특강을 좀 못 들으신 분들은 계산 문제 특강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잘 돼 있다고 막 얘기도 하던데 들어볼게요. 자, 제목이 뭐냐면 따라서 내용 연수. 그러니까 내용 연수는 따라서 장부상, 이론상으로 내용 연수를 가져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내용 연수.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에요. 감가 수정하는 방법에 내용 연수법이거든요. 내용 연수를 갖고 따지자. 그 내용 연수법이 돼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부동산에 중요한 건 물리적이 중요해요, 경제적이 중요해요. 경제적이 중요하죠. 물리적인 것은 빼고 경제로 가는 건데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먼저 얘기할 건 따라서 정액법. 정액이라는 자체는 일정 율이에요, 일정 액식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계산 문제가 가장 잘 뜬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계산 문제 위주로 이제 해보겠는데 우리가 원가법이라는 것은 원가법은 재조달원가를 감가 누계액으로 나눠요. 원가를 감가 누계액. 그래서 요 빼는 과정을 따라서 감가 수정. 그러니까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서 이 내용 연수가 있지만 저번 시간에 관찰감가법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이런 거. 그래서 감가 수정하는 방법. 그래서 이게 적산가액이에요. 적산가액. 그럼 제가 정해법이 가장 계산 문제가 유력하다고 얘기했죠. 그걸 이제 제가 나름대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정액이라는 건 일정 유식이에요, 일정 액식이에요. 그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죠. 감가액. 매년 감가율이 일정하다, 감가액이 일정하다. 감가액이 일정합니다. 그러면은 얘를 구하려면 먼저 제도론가를 알아야 되고, 따라서 감가 누계액. 그러면 1년에 100원 감가했으면 2년, 3년이면 300원이 감가되죠. 그 누계에 대한 합친 걸 해서 빼가지고 그 다음에 얘를 구하거든요. 적산가액. 자, 그러면 우리가 매년 감가액을 먼저 구하는데 일단 우리가 중요한 거는 물리적이 중요해요, 경제적이 중요해요. 물리적으로 남아있는 잔존 가격을 빼준단 말이에요. 빼줘가지고 원리가. 그래서 만약에 재조달원가가 1억 2천이다 라고 한다면
잔존 가격이 있어요. 잔존 가액이 만약에 2천이다. 이걸 빼면은 여기 경제적 요소만큼 감가 총액이 돼요. 요거를 감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따라서 매년 감가에 이걸 구해야지만 감가 누계액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천천히 갈게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스타트는 매년 감가액을 구합니다. 그 매년 감가액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따져요, 경제적으로 따져요. 그럼 남아있는 건 빼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제도론가에서 잔존 가격을 빼줘요. 잔존 가격을 빼주고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얘가 1억인데 1억 2천인데 얘가 10%다. 그러면 10%만큼 빼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경관연수가 있고 잔존연수가 있어요. 그럼 아까 요게 2천이니까 빼주면 1억이 되겠죠. 만약에 2년이 경과되고 8년이 남았다 그러면 10년을 나눠버리면 자 따라해보세요. 1,000만 원씩. 그럼 1,000만 원씩이라는 건 일정 유리예요, 일정 액씩이에요. 액. 그럼 따라서 감가 누계액. 그럼 여기다가 경관연수를 곱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감가 누계액을 구할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가 그냥이야 계산 문제가 뜨기 때문에 이걸 머릿속에 두시고 나중에 제가 같이 그 문제집에서 가는데 감가 누계액은 매년 감가액이 지금 1,000만 원이라 그랬죠. 그럼 1,000만 원에서 자 경관연수가 몇 년 지났죠? 2년. 그러면 감가 누계액이 2천만 원이 되겠죠. 2천만 원. 그래서 우리가 1억 2천에서 2천을 빼니까 얘가 1억이 되겠죠. 자, 그럼 읽어볼게요. 자, 거기 박스를 가볼게요. 정해법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그럼 대상 물건의 감가 총액이 좀 전에 제가 그 1억이었어요. 이걸 무슨 적 내용연수로 나누죠? 경제죠. 그럼 매년 감가액이 1,000만 원이 나왔죠. 그럼 1,000만 원이 나오니까 감가액이 매년 그냥입니까? 균등합니까? 균등하고. 자, 이거를 따라서 감가 수정액. 아까 감가 누계액이라는 게 있었죠. 또 수정액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경관연수에 따라서 정비례해서 증가한다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1년이면 1,000이고 2년이면 2,000이죠. 따라서 정비례해서 증가하죠. 그래서 계산이 간편해요. 그죠? 계산이 간편하다는 건 어머 교수님 이게 무슨 간편해요? 그게 아니라 다른 것보다 간편하다는 계산이. 그러면 감가액의 균등성은 이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 이건 실제입니까? 이론상입니까? 실제와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적용이고 건물에 적용돼요. 그래서 건물을 많이 평가하기 때문에 나오고 이자는 있다, 이자는 없다. 없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자 없다. 이자 없다. 그래서 건물에 적용되는데 이자가 없다는 거는 들어보세요. 자 지금 1,000만 원씩 10년이 모아지면 1억을 타가죠. 이자가 붙어요? 이자는 붙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따라서 상환기금법 이자를 고려한다. 이거 고려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금 드는 거예요. 상환기금법은. 자, 들어보시면은 다음다. 자, 상환기금법은 따라서 이자를 고려한다. 그러니까 이자 나오면 무조건 상환기금 붙이시면 돼요. 그죠? 무슨 말이냐? 얘처럼 매년 감가액은 일정해요. 매년 감가액이 일정합니다. 일정한데, 자, 저 1억에 대한 감가 총액을 타먹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따라서 감채기금 계수 들어보셨어요? 1억을 만들기 위해서 분립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분립해서 적은 금액으로 나중에 1억을 타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채기금 계수로 써서 갑니다. 그래서 감채기금 계수에서 이걸 이제 상환기금법, 감채기금법이라고도 하거든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950만 원씩 적립을 하게 되면 10년이면 9,500을 타야 되죠. 근데 그냥입니까? 500만 원을 더 먹습니까? 따라서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자를 고려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 나오면 무조건 무슨 기법 주셔야 돼요? 상환기법 주시고 많이 여쭤보는데 기업회계에서는 안 쓰는 게 기업에서는 어떻습니까? 감가를 많이 해서 많이 털어버려야 나중에 세금을 적게 내죠. 얘는 그냥요 조금밖에 감가를 안 해요. 남아있는 가치가 높죠.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따라서 기업에서는 안 쓴다. 기업회계는 안 써요. 우리 부동산에서도 광산에서만 쓰거든요. 광산은 한 번 캐면 캘 게 없죠. 그래서 따라서 이자를 고려한다.
이자를 그려야죠. 지금 내용이 없어서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데 그냥 이자 나오면 상환기법 찍으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고 따라서 정률법. 정률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정률법은 일정 액시기겠어요? 일정 율식이겠어요? 율, 정률법. 얘가 계산 문제가 한번 나오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이제 계산이 안 나오는데 그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겠어요? 감가율이 일정하겠어요? 율이 일정할까요? 감가율이 일정. 자, 그러면은 이거는 저랑 이제 연습 게임을 하겠는데 매년 10%씩 감가한다. 감가한다 그러면 자, 천천히 갈게요. 자, 원은 빼고 그냥 1,000원이라고 할게요. 처음에 재노가가. 처음에 감가가 안 됐어요. 그럼 1,000원이 됐습니다. 1년에 몇 %씩 감가한다고? 10%. 그러면 1,000원에다가 곱하기 0.1을 해야 되죠. 그럼 100원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냥 해요. 이걸 또 빼줘야 돼요. 빼주고 남아있는 것에 또 10%를 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0원에서 마이너스 100원을 빼야 되죠. 그러면 900원이 남죠. 그럼 아까 1,000원에다가 10% 해야 돼요? 900원에다가 10% 했다. 남아있는 가격에다가 10% 하는 거예요. 그 900원에다가 곱하기 0.1 하니까 90원이 되죠. 그럼 900원에서 90원을 빼면 810원이 되죠. 그럼 810원에다가 곱하기 0.1 하면 81원이 되죠. 그럼 810원에서 81원을 빼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일정 액식이에요? 일정 율식이에요? 그럼 초기에 감가액이 그냥요, 제일 많아요. 많고 체감한다는 얘기죠. 저번에 잠깐 했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감가액이 일정해요? 감가액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초기에 감가가 적어요? 제일 많아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굴삭기, 건설기계도 감정평가가 하죠. 그럼 건설기 같은 이 기계는 단가가 심하단 말이에요. 3년질은 반값으로 뚝 떨어지거든요. 근데 건물은 3년질 한다고 반값 뚝 떨어진 건물이 있어요? 나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럼 건물은 따라서 정해법. 근데 건설기계는 빨리 해소하기 때문에 정유법이 낫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건설기계인데, 자, 그럼 형평성을 막기 위해서 자 볼게요. 자, 갑니다. 그러면 얘네들하고 맞기 위해서 자, 얘네들 이제 1억으로 볼게요. 1억에서 처음에는 감가가 안 됐어요. 근데 20%씩 감가한다고 봐요. 그러면 1억에서 그냥입니까? 20% 0.1을 곱해야 됩니까? 그러면 2천만 원이 됐죠? 초기에. 그럼 2천만 원이 됐고, 그러면 1억에서 2천 안 빼야 돼요? 빼야 돼요. 빼야 되죠. 그럼 1억에서 2천 빼면 얼마가 많아요? 8천만 원이 남죠. 맞나요? 그럼 8천만 원이 나오면 이제 20%를 1억에다가 해야 돼요? 8천만 원에 20%를 해야 돼요. 8천만 원을. 그럼 8천에 곱하기 0.1 하니까 1,600만 원이 되죠. 그럼 1,600만 원이 되니까 그냥입니까? 초기에 감가가 높고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2천만 원대였고 처음에 얘가 1,000만 원대였고 950이니까 초기에 제일 감가를 많이 하는 게 그냥입니까? 정률입니까? 정률이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해드리겠지만 초기에 감가액의 크기 순서, 초기에 감가액의 크기가 제일 많은 게 그냥이요, 정률이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율액기. 그래서 어떤 게 제일 먼저 처음에 많이 감가한다. 정률법. 그 다음에요, 정액법. 그 다음에 무슨 기금법이 제일 적죠? 상환기법이 제일 적다는 거죠. 그다음에 율액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순서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나중에 또 정리를 하겠지만, 자, 우리가 칠판 보시면은 감가가 크다는 건 남아있는 금액은 적죠. 그래서 평가액은 작다. 평가 작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평가액은 반대요. 평가액은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평가액은 이런 순서로 가요. 이런 순서로. 적게 뛰지만 많이 남는다. 그래서 나중에 또 정리를 해줄 테니까 정률법으로 갈게요. 그럼 정률은 일정 액식이에요? 일정 율식이에요? 일정 율식이죠. 그럼 대상물건의 전년도 말 잔존가격 잡을게요. 아까 1억에다가 20%니까 2천이면 이걸 1억에서 2천을 까니까 8천이 나왔죠. 그러면 20%를 1억에다가 해요? 8천만 원에다가 해요? 그러면 전년도 말 잔존가격의 일정 감가를 곱해 나가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럼 얘는 그냥요, 감가율이 매년 일정해요. 감가액은 초기에 많고 체감하죠. 초기에 감가액이 적다, 많다.
안전하게 해소하니까 건설기계 같은 게 낫다는 거야. 계산이 복잡하고 잔존가 0인 경우는 또 적용이 불가능하고 거기 기계라고 있죠. 기계. 따라서 건설기계. 이거 평가할 때. 얘도 이제 이자는 없는 거죠. 이자 있는 건 상하기법만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가졌고, 그 다음에 이제 적산법도 아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게 되면, 오른쪽 적산법에 의라는 단어 나와 있나요? 거기 의와 적상인료의 산식이 있죠. 여기까지만 시험에 출제가 돼요. 그죠? 그래서 기초가액서부터는 이제 옛날에는 감정평가가 10문제가량만 출제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박스 안에 첫 번째 지문까지만 나옵니다. 이렇게 해드리는 게 좋죠. 얘기 좀 해보세요. 나도 답답해 죽겠어요.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지금 10년을 더 봤을 때, 이 적산법의 기초가액의 의의나 이런 것들 다 끊겼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의의만 보세요. 의의. 찾으셨습니까? 찾았나요? 그러니까 밑에 기초가액의 의의는 제가 설명을 할 텐데, 그냥 이런 거구나만 보시지, 거기 보면 적산법의 의의를 갖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오늘 프린트 다 받으셨나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시험 문제가, 자, 보세요. 미리 좀 가겠지만, 의의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여드려 볼게요. 자, 지금 오늘 프린트에 잠깐 6번을 한번 보세요. 6번.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6번 찾으셨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한 번 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자, 따라해보세요. 3방식 7방법. 그럼 7가지의 방법의 정의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정의가 나와서, 일단은 지금 거기 보시면 이제 요 문제가 정답이 몇 번이 정답이냐면, 요게 4번이 정답이에요. 몇 번이 정답이다? 4번. 4번이 왜 틀렸는지 이제 제가 적산법을 하겠는데, 지금 적산법 보고 계시죠? 자, 갑니다. 적산법은 시험 문제 딱 의의하고 산식의 가로치기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데요. 자, 들어보세요. 자, 지금 따보세요. 원가 방식. 아직 원가 방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가 방식. 원가 방식에서 들어갑니다. 자, 임대료를 산정하는 거예요. 뭘 산정하는 것이다? 가액이에요, 임대료예요. 임대료.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임대료는 임대사례비교법 하는 게 원칙이죠. 적산법을 잘 안 써요. 안 쓰는데 이제 적산법의 의의와 산식만 우리가 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들어보세요. 그럼 요거는 가격이에요, 임대료예요. 임대료죠. 임대료 산정합니다. 자, 그러면은 적산법이라고 하는데 얘도 이제 세 글자잖아. 자, 따보세요. 원가법. 원가법은 가액이고 얘는 임대료죠. 적산은 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갑돌이가 지금 15층짜리 건물을 사려고 그러는데 1억밖에 없어요. 그럼 다 사요? 다 못 사요? 한 층만 계약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5층을 계약했다. 그러면 얘가 돈이 1억이 나가요. 이걸 따보세요. 투자 비용. 그럼 내가 비용이 안 나갔어요? 나갔어요? 나갔기 때문에 원가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걸 기초가액으로 잡아요. 또 평가사한테 평가달라고 했죠. 기초가액을 잡고, 그 다음에 임대 수익이 나와줘야 되죠. 이걸 따라서 기대이율. 기대이율은 기대되는 수익률을 얘기를 해요. 기대이율을 곱해서. 자, 그럼 기대이율을 곱해서 5%는 얘를 10%의 반이니까 1,000만 원에 반은 500만 원이잖아요. 그죠? 500만 원에다가 경비를 빼줘야 돼요? 경비를 더해줘야 돼요? 더해줘야 되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경비를 더해서 필요적용비를 더해요. 필요적용비를 더하고 적용비를 더해서 적산 임대료를 산정해서, 아마 저번 주에 이제 프린트에 아마 요게 가르쳐 나왔어요. 따라서 기대율이 나와야 된다. 이게 환원율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기대율과 환원율을 바꿔내거든요. 그래서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비를 더해야 되니까 5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더하니까 얘가 8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따라해보세요. 적산 기기필. One more time. 적산 기기필. 자, 그러면은 책에 보세요. 책에 보시면은 의 있어요. 의. 자, 한 번만 따라해보세요. 적산 기기필. 기가 뭐예요? 앞에 기가. 또 기가. 이걸 어떻게 했대요? 곱했죠. 곱해서 거기까지가 이제 기대 수익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기기 필이죠. 그럼 필을 그냥 해야 더해. 더해야 이제 임료가, 총임료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자, 요 프린트에 그러면 요 문제가 4번이 왜 틀렸는지 한번 지적해 보세요. 왜 틀렸을까요? 자, 우리가 예전에 나왔을 때는 이제 대사물의 가격인데 이게 기초가, 옛날 문제이니까 얘가 따라서 기초가액에다가 따라서 기기필, 그럼 기대율을 곱한 것까지 맞죠? 근데 따라서 필을 그냥 그냥 더했어요. 사정보정을 가한 게 아니잖아요.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사정보정을 가했다 그래야 돼요? 필요적용비를 더한다 그래야 돼요? 필요적용비를 가산한다고 하셔야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필요적용비를 더한다 또는 가산한다가 맞겠죠. 이거 이해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따라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칠판. 제가 아까 번호도 해놨어. 지웠네. 큰일 났다. 얘는 37, 38번에 나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에 있는 7방법이 정의라든지, 뭐 시장가치의 정의라든지 모든 게 시험 문제가 무조건 뜬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원가법 이런 것들은 이제 이따가 다시 한번 제가 훑어드리고 하고, 그 몇 번이 틀렸다고 봐셔야 돼요. 4번. 다른 것들 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가셨어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그냥 제가 그 밑에 171페이지 가시면은 기초가액의 의의라는 단어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냥 들어보세요. 기초가액이라는 것은 이의만 적산임료를 구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가액이에요. 그래서 임료의 기준 시점에서 대상물 원본 가치를 얘기하고 필요성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나오고. 그럼 파란 색깔은 예전에 한번 물어봤었는데, 자, 지금 따보세요. 원가 방식. 그럼 원가 방식은 어떻게 돼요? 기초가액은 원가법으로 구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초가액은 이제 아까 나왔던 저번 시간에 따보세요. 적산 가액. 그걸 구해요. 그래서 니은에 가시면 재생산이 불가능한 토지의 경우는, 자, 토지는 원가를 구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 나온 게 비중가격으로 기초가액을 구하는데, 수익환원법에는 기초가액을 구할 수 없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 수익환원법은 따라서 임대료를 구한다. 이게 임대료를 구해서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또 가격이 임대료 들어가서 임대료 놓으니까 순환 원리에 빠져요. 그래서 그냥 구할 수 없다 그러는데 거의 희박합니다. 희박하고, 그 다음에 밑에 기초가액과 시장가치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칠판. 얘가 지금 15층이 15억인데 15층에 대한 15억을 다 샀어요? 이거 한 층만 샀어요? 다 산 건 아니죠. 그래서 기초가액, 전체 금액이 시장가치라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그렇게만 보시고, 그러면 기초가액은 그냥입니까? 이건 임대료를 선정하기 위한 겁니까? 적산임료를 구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적산가액이나 비중가액 원칙인데 수익가액은 안 된다. 계약 조건 미달시 이제 계약간가로 봐서 계약기간 동안 단기간에 가고 임대료 구하는 거고, 다음에 시장가치, 가격을 구한다. 그럼 이건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만 보시고 넘겨보세요. 넘기셔서 따라보세요. 기대 이율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율이 안 나와야 돼?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기대율은 임대차 물건에 동안 투입된 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얘기해요. 그래서 임대차 기간 단기간이기 때문에, 자, 거기 나와 있는 뭐 필요적용비라는 단어가 좀 나와 있나요? 자, 그래서 종류로 간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그냥입니까? 경비를 다 받아야 됩니까? 따라서 감가상각비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찾았습니까? 감가상각비도 포함시켜서 들어가겠다는 거야. 감가상각액도 임료에 포함 안 한다? 포함한다. 이 감가상각되는 것도 네가 부담하라는 얘기예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럼 임대인 입장은 그냥이야 뭐든지 받으려고 그래. 그럼 요것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언더스탠드?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그래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보유가세는 건 알고 계시죠? 요건 이제 들어가는데, 자, 소득세라는 단어가 있나? 소득세는 그냥입니까? 요거는 임대인이 소득을 냈으니까 임대인이 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포함돼요? 포함되지가 않아요. 않고, 개인은 소득세 내지만 법인은 법인세 내죠.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취득은 그냥입니까? 취득할 때 내야 됩니까? 그럼 취득가액에, 기초가액에 포함돼서 하니까 여기 포함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유지관리비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우리가 대상 물건의 유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리비가 들어가죠? 그래서 일반 수선비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자,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요즘은 수도요금, 전기요금이 그냥입니까? 계량기가 좀 따로 달립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따로 계산할 수 있죠. 그럼 이건 따로 필요한 경비에서 포함되지가 않고, 자, 손해보험료는 따라서 소멸성 보험. 자, 여러분들 우리가 화재보험 같은 거,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나중에 타먹어요? 못 타먹어요? 소멸되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임대인이 자기가 타먹으려고 보험을 든 보험료는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따라서 소멸성만 들어간다. 화재보험 들어보셨죠? 화재보험도 나중에 타먹어요? 못 타먹어요? 못 타먹고 그냥 소멸성만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이해만 하시고, 그 다음에 결손준비금은 뭐냐면 임대료를 안 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제 임대사업을 잘 안 하지만 제 지인들이 임대료를 안 내고 계속 개기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럼 그냥입니까? 손실이 올 수도 있습니까? 손실이 올 수도 있죠. 그런가요? 그럼 임차인들이 잘 임료를 내요? 이행을 안 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손실이 따라서 결손준비금.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보증금 받는 거 아시죠? 보증금 왜 받아요? 뛰어먹고 도망갈까봐 우리 받아놓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증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는 이걸 계상한다, 계상하진 않는다. 않고요. 공실이라는 얘기 있죠. 공실이 안 나요? 날 수도 있어요. 날다면 그 공실에 대해서 네 임차인이 부담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따라서 정상 운정 자금. 자, 내가 운영 자금에서 이자가 나가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포함시킬 수 있죠? 임대 사업이 정상 운정 자금 이자인데 장기 차입금이자 건설 자금이자 자기 출자 자금이 제외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떠들었지만 이건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참고만 하세요. 참고. 따라서 참고만 하자. 참고만 하지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나만 그 기대율에 보시면 밑에 당구장 표시 하나가 있어요. 찾았습니까? 자, 따라서 항상 상각 후 아까 감가상각비가 포함됐죠? 감가상각비. 그럼 그냥이야 감가상각비가 포함됐으니까 자, 어떻습니까? 그냥입니까? 상각을 했습니까? 했죠. 따라서 상각 후. 그 다음에 세공제전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아까 너무 잘 따라서 너무 고마운데 소득세 법인세는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죠? 아까 재산세는 들어갔죠. 그러니까 요 공제하기 전이라는 건 소득세 법인세를 공제하기 전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이름만 가져가시고. 자, 오른쪽 갑니다. 따라서 비교 방식. one more time. 비교 방식. 근데 제가 아까 거래사례 비교법과 공시지가 기준법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이 계산 문제가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따라서 공시지가 기준법. 공시지가 기준법이 또 다르게 들어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설명할 거고. 자, 그럼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거래사례 비교법은 거래가 적어야 돼요? 거래사례가 많아야 돼요? 많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의 있어요? 의 찾으셨어요? 그래서 자, 요게 이제 의가 제가 이제 요거는 이론상이지만 이제 의가 따라서 거래사례 비교법. 무슨 사례 비교법? 요게 규칙에 나와 있는 정의거든요. 그래서 이 노란 색깔 글씨로 제가 여러분한테 정의를 하면서 여기 있는 의의를 가는데 자, 우리가 따라서 비교 방식. 자, 비교 방식으로 이제 가요. 요 거래사례 비교법을 이제 설명해 줄 텐데 자, 이 거래사례 비법은 가액을 산정합니다. 임대료예요? 가액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세요. 자, 제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두 문제 무조건 뜬다고 얘기했나요? 그러면 거래사례 비교법과 임대사례 비교법 중에서 어떤 게 임대료예요? 어떻게 하셨어? 임대료 들어가니까 이게 가액이고 얘가 임대료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 똑같지만 거래사례와 임대료만 바꾸면 돼요, 얘는요. 자, 그러면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봤을 때 거래사례 비교법은 거래사례가 적어야 돼요? 거래사례가 많아야 돼요? 많아야 되죠. 그럼 시장성이 있어야 되죠? 시장성.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자, 거기 위에 보시면 이제 산식이 있어요. 그래서 비중가액을 구하는 산식인데 제가 이제 여기다가 넣어놨는데 자, 우리가 이제 산식이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산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따라해보세요. 사시지계면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시지계면에 대한 정상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거래사례 비법이고 책은 없지만 이게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저기는 이제 어떤 기계적이고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자, 우리가
내가 대상 부동산을 구하는 것을 따라서 비준 가격. 비준 가격은 비교해서 준하거든요. 비준 가격. 그래서 사례와 비교해서 준한다. 그러면 임대 사례예요, 거래 사례예요. 거래 사례 됐던 가격을 가져오셔야 되죠. 그래서 정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래 사례. 거래 사례에 대해서와 비교해서 그 가액을 한정 갖고 와야 돼요. 그럼 다시 사시 찌개면 사가 뭐죠? 사가 칠판 사가 뭐야? 사정보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형이 동생한테 넘기면 좀 싸게 넘기잖아요. 그래서 사정보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마 거기 보시면은 173페이지 맨 위에 가시면 사정보정 치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곱하는 건 이제 사정보정 치라고 하거든요. 사정보정 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점이 같습니까? 시점이 다를 수도 있습니까? 다를 수 있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따 세부적인 내용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1년 전에 1억이다. 자, 이 시점을 따로 거래 시점. 거래 시점입니다. 거래 시점. 거래 시점이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하는 가액은 우리가 왜 기준 시점이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기준 시점.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결정하는 날짜가 기준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대상부동산은 기준 시점을 가져오셔야 돼요. 그럼 시점이 똑같습니까? 시점이 다릅니까? 따라서 시점 수정. 시점 수정을 해야 되죠. 시점 수정치를 해야 되고. 자, 지역이 틀리면 지역 요인을 비교해야겠죠. 지역 요인 비교하고요. 지역 요인을 비교하고, 또 개별이 틀리면 개별 요인을 비교해야 돼요. 개별 요인 비교. 그래서 개별 요인 비교치. 개별 요인 비교치. 면적도 틀리면 면적도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셔야지 그 거래사례 비교법의 계산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자만, 자, 여기가 이제 선명하니까 따라서 사시 찌개면 요거 이제 하셔야지만 나중에 거래사례 비교법 때 요 순서대로 이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례가 올라갑니까? 대상이 올라갑니까? 따라서 윗상자다. 이게 아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서 그 작업을 이따가 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규칙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볼게요. 자, 지금 제가 그 의의를 한번 갑니다. 밑에 의의 찾으셨어요? 의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사시찌개면이라는 자체가 안 나오고, 아까 이제 보면은 요게 이제 아까 6번이 정답, 자, 이거는 이제 거래사례 비법인데, 자, 노란 색깔 볼게요. 자, 거래사례 비법이란, 자, 따라서 거래사례, 임대사례와 비교해요? 거래사례와 비교해요? 그래서 사정보정, 시점 수정이라는 게 있죠. 근데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아까 사시 지계가 있어요, 지계.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기억하시죠? 이걸 가치 형성 요인이라 그래요. 무슨 요인이다? 왜 형성 요인이 왜 일지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법조항에서는 이걸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합니다. 가치 형성 요인, 형성 요인 비교라고 나와요. 자, 면적은 우리가 그 규칙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 규칙에 나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노란 글씨. 거래사례 비법이란 어떤 걸 찾으셔야 돼요? 임대사례와 거래사례와 비교해요. 무슨 보정하고, 무슨 수정, 무슨 요인 비교. 요게 이제 가로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사정보정이 가로쳐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임대료입니까? 가액입니까? 가액. 그러면 여러분들 노란 글씨 위주로 의의를 보세요. 의의에 1번이 있어요. 무슨 사례와 비교해서, 거래 사례와 비교해서 무슨 보정, 무슨 수정, 무슨 비교. 지금 의의는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 노란 색깔이 안 쳐져 있죠? 이걸 찾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노란 색깔이 가로쳐서 나온다니까요. 다시 갈게. 1번. 무슨 사례와 비교해서? 무슨 보정? 이렇게 다 가르쳐주는 강사가 어디 있어요? 다 뒷자리 가르쳐주잖아요. 무슨 수정? 무슨 비교? 찾으셨습니까? 임대료예요? 가액이에요? 가액. 그래서 제가 노란색 친 것을 가로쳐서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것은 왜 그럴까요? 따라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그 규칙에 나와 있는 정의이기 때문에, 법조항이 정의이기 때문에 그 노란색으로 친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프린트 다 할 거예요. 찾으셨어요? 그래서 그 가격을 비중가격과 유추가격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비중가격은 따라서 비교해서 준한다. 그래서 사례와 가격을 비교해서 얘도 그 가격으로 준해서 대상부동산의 가격을 구하고, 따라서 유추해냈다. 사례에서 가격을 유추했죠.
그래서 유추 가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제 시장가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가시면 이론적 근거는 다 보지 마시고 파란 색깔을 보세요. 자, 그냥입니까? 거래 사례가 많아야 됩니까? 그 무슨성의 원리를 따져야 돼요. 시장성의 원리를 따지고 저번 시간에 대체라는 거 기억나시죠? 대체는 그냥요 비슷해야지만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럼 사례와 대상을 대체성이 있기 때문에 대체 원칙은 이론적 근거가 가장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천천히 잘 따르고 있어요, 지금. 자, 갑니다. 자, 거래 사례의 선정 기준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정 보종이란 거래 사례에 특수한 사정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 시장 가치로 보종하는 것을 말한다. 형이 동생한테 넘기면 비싸게 넘겨요? 좀 싸게 넘겨요? 이걸 정상적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상적 사례를 선택하거나 사정 보종 가능한 사례를 선택하는데 사정 개입의 정도를 알 수가 없으면 사정 보종할 수 없으므로 사례로 부적절하다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저번 주 혹시 프린트 갖고 오셨나요? 자, 그래서 어떻게 나왔었냐면 저번 주 프린트를 본다면 문제가 규칙 문제를 봐야 되니까 이따가 다 까먹으니까 하나씩 분석해주면 저번 주에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게 요거예요. 이거 이제 10번 문제 지금 보고 계시죠? 이게 10번 문제 정답은 3번이 정답이거든요. 어떻게 나왔었냐면 기출문 10번에 3번에 기출문제라고 적어놓으세요. 기출문제. 자, 다음 중 옳은 거를 골라라.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이 게재되어 있는 경우는 거래사례 사례자로 채택될 수 없다, 채택될 수도 있다.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조용한데 다시 할게요. 형이 동생한테 넘기면 특수한 사정이 개입돼 있죠. 그럼 그 개입된 사정이 개입된 것들은 다 안 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냥입니까? 사례 자료가 찾기가 힘듭니까? 힘들잖아요. 대화를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례를 넓히려면 그것도 사례를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럼 무조건 안 됩니까? 될 수도 있습니까? 될 수 있단 말이야.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더라도 충분히 평가사가 사정 보정이 가능하면 채택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화이팅. 그럼 여기가 그냥이야 있다라는 게 중요해. 있다라는 게 없다 있다. 있다라는 거죠. 다시 one more time.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면 반드시 안 된다. 그러면 돼, 안 돼? 그러면 사례가 없잖아. 맞아요? 그냥이야 될 수도 있어. 가능하단 말이에요. 평가사가 사정 보정이 가능하다면. 오케이. 요거 3번인 건 아시겠어요? 천천히. 그 다음에 다른 거 갈게. 제가 아까 174페이지 하다가 요 문제 봤죠? 그래서 그거야.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봐봐. 사례가 무슨 지인 경우는 표준지인 경우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 표준지는 들어보시면은 우리나라 이 토지가 개별 토지가 다 똑같을까? 개별 토지 가격이 다를까? 달라요. 그런가요? 다르기 때문에 이 개별 토지를 매길 때 대표성인 토지를 끄집어내요. 그죠? 그걸 따라서 표준지. 그걸 감정평가사가 한다. 누가 한다? 그럼 평가사는 이 표준지는 말 그대로 그냥입니까? 정상적으로 매겨야 됩니까? 그럼 다 정상적으로 매겨왔죠? 대답해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적정가를 매겨서 아주 정상적으로 매겼기 때문에 얘는 다시 사정 보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표준지는 무슨 보정이 필요 없다. 사정 보정이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 표준지 공시지가가 나중에 보시면 공시기준일이 따라서 1월 1일. 그럼 1일 1일과 지금 기준 시점이 똑같을까요? 다를 수도 있을까요? 그 시점 수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 가야 되는데? 이해 갔어요? 그럼 1번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시점 수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전 보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전 보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요거 이해 가셨어요? 감사합니다. 사전 보정. 그래서 따라해봐요. 공시지가 기준법. 사정 보정은 안 나온다. 사정 보정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공시지가 기준법은 사정 보정이 빠져서 나오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잠깐 보여드리면 아까 요거 이 토지 가격을 구하는 게 따라서 공시지가 기준법. 공시지가 기준법이거든요. 제가 아까 거래사례 비교법 아니면 공시지가 기준법이 계산 문제 나온다고 했었지. 얘기해봐요.
그럼 표절지는 무슨 보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전 보정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사전 보정이 안 들어가요. 근데 무슨 수정은 해야 되죠? 공시 기준이 1월이기 때문에 기준 시점이 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1번에는 뭐가 틀렸어? 시점 수정이 아니라 사전 보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까지. 내가 어디까지 했지? 4번까지 했었죠? 이렇게까지 했고, 그 다음에 갈게요. 시점 수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 시점 수정은, 자, 이걸 잘해야 돼. 언어를 잘해야 되는데, 1년 전의 시점이 그냥이야, 거래 시점이야. 그 다음에 이 평가 대상 물건을 매기는 시점은 항상 기준 시점이죠. 그래서 이걸 수정하는데, 다 따라해보세요.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한 3번만 반복할게.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한 번만 더.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어디다 왔지? 1번 하다 왔나? 그 무슨 시점을 무슨 시점으로? 항상 대상물은 기준 시점을 갖고 와야 되지 현재 시점을 갖고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요거 4번은 왜 틀었을까 생각하고 이거 4번 틀은 걸 이유를 한번 대보세요. 거래 시점을 미래 시점? 기준 시점. 미래 시점은 도대체 어디 나온 거야? 자기 생각하지 마. 현재 가니까 미래야? 미치겠어, 진짜. 웬만하면 눈높이로 가려고 하는데. 기준 시점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이 평가액을 가는 게 기준 시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런 거야. 이 강사들은 여러분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강의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가 아니면 뭐예요? 그러니까 미래예요. 미치겠어요. 기준 시점이에요, 기준 시점. 무슨 시점? 이거 평가하는 기준 시점으로 갖고 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딱 3번만 무슨 시점을 무슨 시점으로 한 번만 더. 뭘? 기준 시점으로. 잘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요게 바뀌어도 안 되고 요 놈이 딴 놈이 들어가도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거기도 그렇게 정확하게 돼 있어요? 무슨 시점을 무슨 시점으로?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그러니까 거래했던 게 1년 전이면 지금 평가에 대한 기준 시점으로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이건 기출문제인데 최근의 사례로일수록 아주 좋겠죠. 그러니까 3년 전이 더 신뢰성이 있어요? 1년 전 게 더 신뢰성이 있어요? 최근 거가 더 사례로 좋다는 얘기죠. 언더스탠드? 됐어. 여기 나왔잖아. 이번에 사례 물건이 거래 시점에서 기준 시점으로 가까울수록 정확하죠. 그러니까 최근인 게 더 정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거래 시점을 알 수 없으면 사례 소용이 있어요? 소용이 없어요? 거래 시점 반드시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건 아직 시험제가 아직 안 나오는데 시점 수정된 가격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따라서 시점 수정만 했다. 그럼 시점은 바뀌었지 아직은 대상이에요? 아직은 사례예요? 다 정상화 작업이 안 됐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변동은 이제 저번에 시점 수정, 시점 나오면 무조건 변동의 원칙과 연관되다고 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위치의 유사성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전 보정이 가능하냐 이걸 봤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수한 사정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 거래 사례는 사례자로 채택될 수 없다, 있다, 가능하죠. 가능하시고 시점 수정에 대한 것이 이제 시간적 유사성을 얘기하고 시간적 유사성.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은 자, 따라서 위치의 유사성. 그러면 아무데나 다 갖고 와야 돼요? 위치가 유사해야 돼요? 동일수급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동일수급권에서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위치 유사성이. 그래서 위치의 유사성이 무슨 수급권? 동일수급권. 그럼 읽어볼게. 위치 유사성 찾으셨어요? 그러면 위치가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게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급권 내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동일수급권 내에 있는 게 인근지역 유사지역 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물적 유사성은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인데 물적 유사성은 자, 물적 유사성은 자, 여러분들 이게 사례가 석조 건물인데 대상 부동산이 목조 건물 같으면 물적으로 똑같아요? 달라요? 그럼 평가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냥야 물적으로 유사해야 돼. 유사해야지만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솔직히 이제 배분법이라는 자체는 오른쪽 배분법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솔직히 이게 끊겼습니다. 요즘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데, 일단 이론 강의가 이제 9주차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배분법은 뭐냐면,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배분법은, 개별요인이 같으려면, 그냥입니까? 물적으로 유사해야 됩니까? 유사해야 되죠. 그런가요? 근데 만약에 사례부동산이 복합부동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복합부동산은 뭐와 뭐가 결합된 거예요? 토지와 건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례가 우리가 만약에 토지하고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럼 복합부동산이 사례고 복합부동산이 사례면 이건 낮이에요? 건물이 있는 건부지예요. 건부지는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를 얘기하죠. 근데 낮이는 건물이 없잖아요. 그럼 대상부동산이 낮이란 얘기죠. 그랬더니 평가사가 왔더니 자, 원래는 그냥 해야 돼요. 물적으로 유사해야 돼요. 유사하지 않으니까 평가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근데 아까 제가 키를 들었던 거는 평가의 범위의 사례를 좁게 할수록 좋습니까? 많이 할수록 좋습니까? 많이 할수록 좋아요. 얘기해봐요. 거래 사례가 적어야 돼? 많아야 돼. 시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동차라는 거 기억나세요? 그럼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은 원가법인데 얘는 그냥요. 자동차는 거래 사례예요. 시장성이 많잖아요. 그럼 사례를 적게 해야 돼? 많게 해야 돼. 그럼 얘도 사례를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평가사 봤더니 토지, 건물은 없지만 이 토지가 아주 유사하대요. 얘기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토지만 평가할 수도 있죠. 이게 따보세요. 배분법이에요. 배분법. 그래서 사례 가격을 구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사례 가격을 구한다. 그러면 땅만 구하면 되겠잖아요. 구해서 얘를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사례 가격을 구하는 거거든요. 사례 가격. 그럼 사례 가격을 구하는 방법인데, 자, 할게요. 자, 그럼 따보세요. 공제 방식, 비율 방식,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들어보세요. 이 복합부동산의 전체가 1억이래요. 얼마다? 1억. 지금 보고 있어? 근데 건물의 가격이 8천만 원이래요. 그럼 토지는 얼마일까요? 어려워요? 뺐잖아요. 맞아요? 그럼 얘가 2천만 원이니까 이 사례를 갖고 와서 할 수 있죠? 따라서 공제 방식. 아시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가격은 모르는데 가격의 구성 비율을 안단 말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따라서 60%, 40%? 그러면 그냥이야 비율을 알고 있어. 그렇죠? 가격은 몰라도 이 비율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비율을 알고 있다면 전체 가격만 알면 그 비율대로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1억이면 얘가 60%니까 6천이죠. 40%는 잘한다. 4천만 원이잖아요. 그걸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희소 지금 끊겼어. 10년 전부터 끊겼으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사례로 선택할 수 없다, 선택할 수 있다. 있다는 거예요. 다시. 지금 무슨 사례 비교법 하고 있어요? 맞아요? 사례가 적어야 돼요? 대답은 잘해요. 아주 그냥. 잘하죠? 그럼 사례가 많으려면 그냥 다 가지고 와야 돼. 특수한 사정이 대입되면 반드시 안내해야 돼. 그걸 가져와야 돼. 그걸 잘한다.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택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정 보정이 가능하다면 하란 말이에요. 오케이? 사례가 어떻게? 분위기 오늘 굉장히 좋다. 사례가 많아요. 분위기가 좋아졌어? 그럼 얘랑 똑같아? 달라요. 그죠? 물적 유사성이 안 되잖아요. 그런가? 따라서 토지만 같다? 그러면 선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배분법이 그 가격을, 사례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아까 1억인데 8천이니까 2천 빼면 따라서 공제 방식으로 2천을 구하는 것이고, 얘 가격은 이제 모르겠던데 60%, 40%죠. 그러면 얘가 6천만 원, 4천만 원이 되는 거죠. 따라서 비율 방식, 이 두 가지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이해만 하세요, 이해만.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계산 문제도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 지금 제가 배분법 하고 있는 건 알아요? 잘한다. 대상 토지고 사례가 복합부동산이었잖아요. 같아요? 달라요? 그 일부분만 같으니까 사례로 채택하자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1억에서 8천 빼면 얼마야? 어려워요? 2천. 다음에 공제 방식. 다음에 60%? 40%? 비율 방식? 그걸로 이제 가격을 매기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사례로 선택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칫에 그럼 거래 사례 산정 기준에 물적 유사성이 그 2번이 읽혀져요. 갈게요. 사례 부분이 그냥이요 토지 그 일부분이었어요. 대상과 유사하죠? 배법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희소식은 그냥이야 얘 끊겼어. 끊겨서 15년서부터 안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있으니까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 쉴 수 있어요.